네, 이 총선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내 친명 대 친문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출신인 바로 임종석 전 의원이 있습니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마치 문재인 전 정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45에서 47%에 이르렀어요.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의 탄생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다. 사실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종석 예비 후보와 성동 지역의 당원들 또 우호적인 관계 단체 지지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예,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제목은 제가 완주할 결심이라고 달아봤지만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2년 총선 시기에 당 분란 수습을 위해서 지역구를 반납했는데 이게 마음의 빚이 됐다. 운명처럼 성동에 돌아와 그때보다 더 끈끈하게 혼연일체가 되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공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수 공천자, 그다음에 경선 지역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한 사람의 공천이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이 다른 공천들에게는 지금 신경이 안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최근 보도에는 저희 채널A도 보도했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을 송파갑으로 옮겨서 공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 나는 옮길 수가 없다 이건가요? 옮길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 같고요. 오늘도 본인의 SNS에 이 지역구에 본인은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지역에서 초재선 의원을 하면서 좀 불가피하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사실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본인으로서는 여기가 원래 홍익표 의원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서초로 간 부분이 있고 또 출마 예정자가 있었지만 현직 구청장이신 분도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당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아마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생각할 것 같고요. 큰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전선 하나를 더 긋는 게 민주당 전략상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의 태동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게 민주당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바로미터처럼 이 지역구가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친명 좌장이라 일컬어지는 정성호 의원이 임종석 전 실장이 이 지역에 나가려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전략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갖고 거기 고집하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 좀 아닌데 어려운 거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정말 험지라도 가겠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서 변호사님. 민주당이 이제 서울 중성동갑 여론조사를 돌려봤나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지. 자, 이번에 영입 인재들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이라든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세 명은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이름은 없다는 건 아예 생각을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이 뭘 했습니까? 내가 어려운 것도 이제 당의 결정에 따라서 험지라도 가겠다. 네. 이거는 이게 본인은 못합니까? 아, 정성호 의원이 본인은 네. 당에 맡기고 내가 이제 험지로 가겠다. 이렇게 못합니까? 전부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는 개항 의뢰 험지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게 분당이가 안철수하고 붙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제 조정식 시영에 그냥 묻겠다. 경쟁자를 아예 시장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김병기 부총장도 그냥 묻겠다. 구청장 잘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도부는 무조건 이렇게 텃밭에서 안전하게 배지를 다는데 왜 임종석 실장만 당에 맡기고 험지가야 됩니까? 이게 논리에 맞습니까? 정성호 의원은 본인은 친명 자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대선 패배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책임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정성호 의원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희생 안 하면서 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본인이 왈부합니까? 그리고 그게 본인이 왜 그 8인의 우리 그 비선 밀실 공천 의혹 있잖아요. 그 모임에 자기는 안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왜 언론 오버 대응 안 합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24시간 내에 가짜뉴스 대응하잖아요. 오버라면 언론사의 강력 언론중재위원회 하든지 고소하든지 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응을 안 해요. 이거는 그게 팩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성호 의원이 본인이 옛날에 현건택 징계에도 개입하고 온갖의 밀실 공천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임종석 실장만 공개하는 거 정말 이거는 이게 2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봐요. 예. 근데 윤 대표님, 이게 민주당 내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 탄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이제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관련이 없고 나머지 친문 인사들은 관련이 있고 이러니까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해 나경원 전 의원과도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고 여러 지역에 추미애 이름을 넣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거론이 되니까 이게 좀 너무 누구는 자꾸만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기 비서실장을 맡았었고 사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역할을 맡지 않고 계속 장외에 있었습니다. 예. 오히려 정권 교체기에 딱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타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는 그 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주역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무게중심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그 출범의 공신이라는 이유로 왜 임종석 실장은 쳐내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살려두느냐. 결국은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는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을 이끌게 되는 그 변곡점에서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원조 친문은 다소 침묵하는 모양을 보였지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전격적으로 이재명 체제를 밀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추미애 전 장관만 이름을 넣어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살리겠다라는 것을 계속 당원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예. 사실 뭐 이 한 사람도 굉장히 당내에서 복귀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어제 7년 만에 민주당 복귀를 선언한 이현주 전 의원. 친문계에서는 과거부터 계속 친문계를 향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날을 세웠던 발언을 했던 이현주 전 의원이었기에 이 돌아온 게 복귀한 것이 탐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생각났습니다. 방황하다 돌아온 지금 이제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일종의 시대 과제가 되었으니까요. 네. 무관심한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같이 네, 하시죠. 네. 예, 김영준 의원님. 네. 친문에선 반발이 됩니다. 이게 외연 확장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문제만 일으켰던 아마 이재명 대표가 불러드렸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총선 얼마 안 남았고 공천 문제를 빨리 매듭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당을 서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이 아직 어디로 나갈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총선 출마, 지역구 출마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그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려는 그 지역도 지금 거론된다고 해요. 네. 만에 하나 임종석 전 실장은 공천 안 주고 만약 이현주 의원을 거기다 공천을 준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친문계 내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 있겠는데요. 매우 반발이 크겠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속셈, 속내를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예. 저희 친문과의 말하자면 전쟁, 밀어내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차도 살인을 하기 위해서 추미애, 이현주 두 사람
두 사람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뭡니까? 친문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스피커라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모두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현재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높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어쨌든 거론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문 입장에서는 거의 자시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갈 것입니다. 예. 그런 판단은 친문이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하도 나는 무시하고 내 길을 가겠다는 선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솔직히 이낙연이나 제3지대에 나갔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잡아주지 않고 예. 탈당했다고 배신자 프레임 싸고 비난하면서도 그렇게 탈당을 발먹듯이 하는 그런 분은 아주 뒷팔을 벌려 이재명 대표가 환영한다. 예. 굉장히 난센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과거에 지금 이제 정업에 계셨던 모 의원님 같은 경우도 탈당 한번 하고 복당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예. 몇 년에 걸쳐 복당을 시도해도 불허되는 예.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이원주 의원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복당을 시킨다는 것은 친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고 예, 보입니다. 뭐 친문계 또 한 명의 전 의원이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등 전 정부 핵심 인사 건드려 문명 파괴되면 총선 폭망이다. 뭐 아까 저희가 앞서서 문명 충돌했는데 이거 문명 파괴되면 총선 자체를 못 치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이요. 아주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제가 세 개를 소개하면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는 다 알 거예요. 예. 최순실 씨, 최소한 보덕이 더 무능하다. 이거는 이제 많이 대의과 친문이 반발하죠. 예.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게 있습니다. 2021년 9월 20일 본인이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 같다. 왜?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폐륜적 행태를. 이게 연산군에 비유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줬다. 이게 근데 뭐 저는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심한 발언은 우리 서민을 모욕한 그 비정규직 노조할 때 밥하는 아줌마들을 엄청나게 비하한 그 발언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분은 이게 제가 보기에 정체성이 없어요. 본인은 이제 민주 보수주의자 무당파다 이러는데 정체성이 없는 이런 분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 돌아와서 환영한다고 하는데 아니 연어도 아니고 정치인이 민주당부터 이게 모든 이념의 스펙트럼 땀을 다 돌다가 예. 다시 이게 고향 돌아온 게 이게 환영할 일입니까? 정말 이게 부끄러워야 되고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불출마해야 된다 봐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명 충돌, 공천 갈등 때문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첫 주와 2월 3주를 비교해 보면 물론 지금 31대 37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수치지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에 계셨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추세가 아주 쇼킹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의 숫자는 아직 오치 범위 내고 치열한 접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 떨어지고 있는 추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본인의 책에다가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144대 139 이번에 이긴다. 근데 나쁜 시나리오대로 하면 과반을 156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민주당은 127석에 그쳐서 거의 30석 가까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본인들한테 좋은 시나리오는 151대 132로 이기는 건데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시뮬레이션을 참 많이 하세요. 예. 준연동형, 병립형 뭐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논의가 되던 과정에서도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의석수 배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끝자리까지 나오는 전망치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당이 지금 지지율이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민심 이반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반된 민심
민심을 민주당이 지지율로 떠안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죠. 이걸 전제하고 지금 총선을 치러야 되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일 대우를 구상하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진단해 주셨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왜? 집권 여당의 의원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복당을 허용해 준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압승을 거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쳐지죠. 왜냐하면 지지율로 지금 나타나는 추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선거 국면이 좀 갈수록 더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를 왜 국민들이 신뢰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구 공천 문제도 그렇지만 이 비례대표 또 준 위성정당 이걸 놓고도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준연동형 제도로 가겠다는 당 입장을 내놨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결국 위성정당의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민주당이 주축이 되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저희가 제목은 부메랑으로 돌아온 꼼수 위성정당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아직 녹색정의당이 참여할지 여부는 오늘 결정이 납니다만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뭐 비례대표를 10몇 개를 달라. 그다음에 지역구 나갈 때 여기는 민주당 후보 내지 말고 15개를 공란 남겨서 제3세력이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폭받치듯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은 딜레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 처리하면서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3지대, 특히 진보 군소정당의 대거 국회 진출을 돕는 그런 교두보로서 민주당이 선거제를 고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더 역점을 뒀던 공수처법 처리가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그런 진정성을 믿고 연동형 선거제를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뒤통수를 세게 맞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이런 진보, 군소 야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 번 속았지 우리가 또 2번 속겠느냐. 예. 이번에는 완전히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까지 민주당이 아주 통큰 양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영희 전 의원님 네. 보면 뭐 양보를 할 수도 있죠. 뭐 선거연합이라는 거는 후보들끼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 진보당 같은 경우에 이번 보면 후보 중엔 과거 통진당 소속이었던 김재현 전 의원, 이상규 뭐 전 의원 등등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통진당 세력의 부활인가? 저기다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저기 두 사람을 밀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사실은 통진당 계열의 부활이라고 느낄 만한 좌클릭으로 굉장히 깊이 많이 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기 동부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그것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 내에는 아예 친명체제로 구축하고 오히려 뭐 총선에 이긴 건 모르지만 이기든 지든 당의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다 친명계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른 밖으로는 실제로 제야 진보단체 또 시민단체 또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오는 것도 원래 박원순 시장 때의 시민사회단체하고 네트워킹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미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민주당이 좌클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탈당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 당은 그 말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간첩과 연루돼 있는 그런 어떤 뭐 수사 중이거나 그런 연루돼 있는 기관들이 이래 비례대표 연합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사랑했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예. 지경에 와 있다라고 보이죠. 예.